리눅스 커널을 사실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리눅스 커널을 이루는 여러 주요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 사실 다 커널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여러분, 커널 개발자가 뻥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너무 이건 식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왜 리눅스 커널을 배워야 되는지,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리눅스 커널을 모르고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보이거든요. 굉장히 처참한 그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슈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제품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이슈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제품 개발은 스펙을 구현하는 거고요. 스펙이라는 건 고객이 주는 거잖아요.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터치 패널이 있는데 좀 더 성능을 높인 스펙을 요구를 해요. 그럼 패널 바꿔야 되잖아요. 드라이버 다시 짜야죠. 그러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젝트 개발하다 보면은 브링업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화하는 작업을 거치잖아요.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그러면은 진짜 되게 극한의 상황이 좀 몰렸거든요. 막 크래시 나오고 뭐 락업 나오고 뭐 소리 끊기고 이런 이슈 나오면은 나중에 일정 막 이제 쫓기게 되면은 야근도 많이 하고 특근도 많이 하고요.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의 배용 지식은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고생을 덜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링스 커널은 개발자의 저는 사치품이라 생각합니다. 사치품. 그러니까 되게 사치품이면 뭐 사실 뭐 일반 누군가 사기 어려운 그런 고가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뭔가 좀 고급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런 그 소프트웨어 다른 업계나 학계에서도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는 정말 고급 기술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정을 하느냐? 제가 올해 그 학술내 컨퍼런스에도 참석했었는데, 많은 교수분들 포함해서 리눅스 커널은 되게 고급 기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 명언을 하나 남기셨는데요. 여기 나는 내 것만 아는데 그놈은 자기 것도 알고 내 것도 안다. 그래서 나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리눅스 커널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드웨어적인 지식도 같이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 개발자 안 계시죠? 하드웨어 개발자 계신가요? 이렇게 속닥부터 하는 건데, 그래서 그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개발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09년도부터 이제 BSP, 인베디드 쪽 개발을 했는데, 주위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하드웨어 개발자랑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 하드웨어 개발자랑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궁금했거든요. 하드웨어 개발자가 누군지? 근데 그렇게 궁금할 필요가 없는 게 찾아와요. 자리로. 찾아와서 딱 와서 회로 딱 주면서 회로 리뷰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실험실 같이 가자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예,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제가 잠깐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리눅스 커널을 저는 잘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리눅스 커널이 전부는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테크 트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CPU 아키텍처, ARM 아키텍처를 또 배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리눅스 커널이든 어떤 운영체제든 간에 CPU 위에서 돌거든요. 그리고 모든 소프트웨어는 CPU 위에서 구동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CPU의 동작 원리를 잘 그러니까 모르시고 개발을 하시면 뭐 사실 프로젝트에 크게 뭐 그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데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한두 번 그런 문제 만나거든요. 그럴 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좀 CPU적인 아키텍처적인 지식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ARM 아키텍처도 저는 꼭 배워야 되는 지식이고 그리고 그 MCU라고 그러잖아요. MCU라든가 그리고 또 SOC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전원을 딱 인가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소프트웨어가 부트로더잖아요. 부트로더가 어떻게 실행이 되고 부트로더에서 어떻게 부트로더가 이제 커널을 어떻게 점프를 하고 이런 부팅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사실 SOC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퀄컴 SOC는 퀄컴에서 제작한 그 이제 퍼스트 부트로더가 있거든요. 그럼 부트로더가 있고 오맵에 따른 그 부트로더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약간 그런 SOC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좀 관련된 다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지식도 좀 알고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이제 그 발전 과정을 보면은 사실 그 제가 이제 2019년도인가? 2019년도에 제가 쓴 책에 이제 출판사 대표님을 만났어요. 박창규 대표님 만났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주 생각이 나는 게 2019년도, 2020년도부터는 그 소프트웨어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업계의 다양한 네임드 교수들, 개발자분들, CEO를 만나시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AI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그 기술 흐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시점이 2018년도, 19, 20년도인데 사실 딱 그 시점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약간의 좀 암흑기?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다들 졸업생들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쭉 배우려 가려고 그러지 인베이드 쭉 안 하려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게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 그리고 전기 자동차 그 관련된 비즈니스가 계속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가 발전하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게 네, 인기가 많은 직종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가 목요일 날에 암에서 호스팅한 암 심포지움 그 세미나 갔었는데 근데 이제 같이 가족해 보셨겠지만 그때 그 암의 수석 부사장인가? 되게 높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그 이제 물론 암에 대해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맥켄지에서 그 조사한 자료를 알려줬는데 2030년도에는 지금 관련 업계 개발자들이 10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맥켄지에서 이렇게 난 데이터를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업계에서 이제 활용이 될 것이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무엇이고 시스템 반도체 하면 요즘에 사실
그 저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막 웨이퍼 흔들고 막 서로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돼서 어떤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배워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일단은 그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간단히 리뷰를 잠깐 드릴게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건 다 빼고 정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반도체는 처음에 스펙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로드맵을 보통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IP 로직 개발자분들이 그 RTL 베릴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FPGA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IP 로직 개발자들도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랭귀지들이 있어요. 랭귀지를, 그러니까 IP 로직을 프로그래밍 해갖고 도면을 넘기거든요. 그 도면을 넘기는 거를 이제 그 DB 아웃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도면을 받는 이제 업체가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도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업체가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제조만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업체들이 뭐 퀄컴,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파운드리에 양산하는 업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TSMC잖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파운드리에서 양산하지만, 그러면 공정 개발을 하고 웨이퍼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패키징을 하고 브링업을 하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SOC 계열의 시스템 반도체를 돌리는 소프트웨어의 3분의 2가 리눅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고성능을 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리눅스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스택 중에 리눅스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눅스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리눅스의 핵심 리눅스 커널이잖아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을 잘 알면 좋다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도 있고 IP도 있는데, 핵심 CPU잖아요. 근데 그저께 목요일 날 암코리아 사장님이 굉장히 좀 약간 과장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그 10년 후에는 모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암 CPU를 통해서만 전달이 될 수, 100%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래서 암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하고 암 아키텍처와 대한 그런 내용은 시스템 반도체 개발의 핵심이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아두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알아야 되는 지식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의 업체들이 이렇게 그 자신의 IP를 브링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드를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이 코드를 그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제품 개발 OEM 업체에 전달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전달하냐면 욕토 빌드 시스템으로 패키징해서 전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토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긴 한데 욕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준비한 자료가 많은데 중간중간 뛰어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SOC 벤더 같은 경우는 그 리눅스 커널의 그 LTS 안정화된 버전을 받아서 빌드를 한 다음에 자신 그 SOC 벤더들이 설계한 IP를 브링업하는 코드를 이제 드라이브에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소스 패키지를요 OEM한테 전달합니다. 전달할 때 Git 리퍼지터리 정보로 전달하고요. 그때 그 욕토 위에다 올려서 배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패키지를 받아서
OEM 업체들은 그 각각 제품에 맞는 뭐 드라이버 코드를 구현한다거나 아니면 안정화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제품이 개발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그 요즘 육성을 되게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도체 공학과가 많이 지금 개설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공학과의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은 3학년, 4학년 과정에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운영 체제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히 인베디드 BSP 쪽 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몸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더 많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활용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이파라님이 설명하신 트러스트존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이퍼바이저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소프트 스택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는 사실 하이퍼바이저가 되게 그 진보된 소프트웨어 기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운영 체제를 막 두세 개씩 동시에 적으로 실행하는 소프트 아키텍처이거든요. 하나의 그 CPU에서. 그런데 그 기본 동작 원리를 익히시려면 또 리눅스 커널이라든가 암 아키텍처에서 알고 있어야지 그런 구조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그런 업계 동향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들으시다가 의문점이 생기면 질문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SoC 벤더가 그 LTS 버전을 갖고서 네, 녹토를 사용해서 네.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녹토가 뭔지 좀 욕토요. 욕토고요. 녹토인가요? 욕토 되게 유명해요. 녹토요? 예, 욕토.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삽질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이 했거든요. 욕토는 용나고 토나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커널을 빌드를 했어요. 소스 순위 빌드를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수정한 소스가 반영이 안 되고 빌드가 돼요. 그런 거. 근데 빌드 하는데 6시간이 걸려요. 그런 현상도 겪고요. 그렇기 때문에 욕토는 욕토는 그냥 git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it 우리 사실상 표준이잖아요. git 모르는 분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욕토는 정말 중요한 빌드 아키텍처이고요. 그렇습니다. 기타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빌드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 빌드하는 과정을 어떤 프레임워크화 시켜갖고 소스를 여러 가지 그 메이크 파일 안에 있는 소스를요 병렬로 빌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우리 보통 빌드 할 때 보면은 그 쉐어드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소스 그 트리 내부에 다 이제 어떤 디렉토리 내부에 다 그러니까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받은 상태에서 걔를 링킹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쉐어드 라이브러리를요 그 웹에서 동적으로 내려받아서 빌드하는 방식으로 되게 어찌 보면은 최적화된 진보된 빌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료는 진짜 많아요. 욕토는 진짜 많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욕토 빌드에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업계 뭐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스를 받으실 때 욕토로 올릴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리눅스를 이루는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빌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되게 많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의 욕했어요. 거의 잘 익히시게 되면 나중에 블로그에 좀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